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윤 전 대통령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땠을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어제 한밤중에 기습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건 이해되는데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한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윤 전 대통령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며 국민의힘이 어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 제명한다는 건 그렇다 쳐도 한밤중에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발표한 걸까요? 친한계 반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단죄.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기사입니다. 단죄, 어떤 뉴스일지 함께 보시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이니까 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전두환보다 엄정 단죄해야 한다라고 특검은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를 적용해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라는 것이 특검의 논리고요.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험난, 한국경제 25면 기사입니다. 험난한 출퇴근길. 서울 버스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필 엄청난 한파가 겹친 시기입니다. 출퇴근길의 강추위 속에서 시민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버스 안 오죠? 택시 안 잡히죠? 지하철은 지옥철이죠. 좀 날씨 풀리고서 파업하면 안 되나? 라는 시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당, 조선일보 신면의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령 운전자 면허 치매 검사 6년간 시험 문제 똑같았다. 문항 개수와 순서도 동일했다. 시험 여러 번 치르다 보면 문제만 봐도 정답이 떠오른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내면 되겠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도약. 서울신문 30면 기사입니다. 품절 대란 뮤츠 해외 진출 도약. 캐대원 인기에 작년 매출이 413억이라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방가사유상 등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에 뮤지엄에 있는 이 굿즈, 뮤츠. 한국 뮤츠가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관심사군요. 저희 김진의 더라방 굿즈도 있는데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온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오신 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정치 시그널에 이어서 바로 또 우리 또 돌직구를 출연하고 계신 안방마님,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개항의 아들 양태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니 법원의 판단이 남은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이다라는 게 특검의 논리였습니다. 어제 이 특검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법정 최고형을 특검은 요청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의 반응에 의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특검을 향한 고함과 욕설이 나왔다라는 게 어제 결심 공판에서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뭐였을까요?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다.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를 했다.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쟁점은 이 계엄, 윤 전 대통령이 했던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구형인데 그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내란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 없다. 그런데 반성이나 사과가 없으니 최고형이 맞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법적 논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고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반박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쉽게 말하면 친위 쿠데타 같은 그런 내란이냐 아니냐 그건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특검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내란 특검이었어요. 네네. 근데 내란 특검인데 윤석열 대통령 면죄부 주기 위해서 수사한 거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란죄로 단죄를 하겠다, 이거는 다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설득해서 판사한테 무죄를 받아내는 게 최종 목표일 텐데, 그런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형이 딱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정도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른다, 사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설마 사형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했었을 텐데, 그런데 특검보가 구형을 사형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하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검사했잖아요. 검사 쭉 한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오랜 기간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형 구형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30년 정도 그렇게 검사 생활하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사형을 구형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겠는가? 무슨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흉악범에 대해서나 사형이 구형이 됐었을 텐데, 본인이 이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었을 텐데, 자신이 그와 같은 그 사형을 구형당하는 그런 피고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이제 2월 달에 판결 선고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따질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규현 그 재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불행한 일이구나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마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놓고 의견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에서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형 구형이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를 침탈한 사건입니다. 전두환 때도 국회 주변을 봉쇄한 적은 있지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의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런 적은 최초의 일이죠. 그런 점에서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고요. 우리가
이 내란 사태가 과거 그 전두환 노태우 내란 재판 이래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뭘 하든 항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그 사이에 굉장히 성숙해 왔는데 그걸 되돌아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문제적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통닭계엄이니 국무위원들이 정부적 판단이 어땠느니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랄지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선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간 비춰왔던 모습에 내린 결론은 뭐 사형 구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김주영 의원께서 말문을 여셨어요. 내란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김영용 국방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줄줄이 중형들이 구형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변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몽테스키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 원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국 헌법은 이를 토대로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창설하고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여생을 자택에 연금된 채 보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적인 절차나 포퓰리즘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동의,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란 결심 공판에서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소환이 된 셈입니다. 이 내용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갈릴레이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 몽테스키웨 이야기도 나왔고요. 갖가지 예시를 들며 11시간 변론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윤곽근 변호사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형 구형 예상하셨나요?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얼마나 망상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5.18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계엄과 이번 계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광주에 유혈 사태가 있었고 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주체들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계엄의 주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구형을 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구형량입니다. 뭐 법적인 논리를 좀 떠나서 곽규택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30년 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구형과 선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특검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선택지가 거의 없지 않았나, 특검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반성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부분이 어떤 구형의 이유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어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한 어떤 양형상의 사유 이런 반성 부분 이런 것을 또 적극적으로 또 말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변호인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사형 구형이 되었던 그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계엄과 이번의 계엄은 뭐 시간과 또 어떤 양상면에서도 굉장히 달랐다 하는 면을 주장하고 싶었을 거고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은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특검으로서는 이게 사실 구형은 거의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네. 예,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특검 출범 자체가 내란 특검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내란죄 이외의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을 거고 그 전제하에서는 무기와 사형밖에 없으니 당연히 이제 사형을 구형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다라는 법적 논리가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뭐 하나만 질문이긴 한데 왜 계엄을 선택했을까? 이 뭐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거는 뭐 이제 세계 7대 불가사리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유일 겁니다. 도대체 계엄을 안 했으면 지금의 이 장면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결국 도대체 뭐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뭐 속설에 따르면은 정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요. 어쨌든 근데 뭐 무슨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은 경고성 뭐 계엄, 뭐 계몽령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그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초토화됐고 국민들의 삶이 망가졌고 실제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도 많이 훼손이 됐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뭐 최소한 사업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특검의 어제 구형은 저는 나름 일응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마치 그 사형을 구형받은 것을 마치 본인이 이제 실제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는 형이 되는 건데 마치 그걸 본인이 순교자 행세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1980년 대학생 때 모의 재판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모의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서 그 자리에서 뭐 사형을 구형했고 본인이 무기징역을 거석 재판으로 선고했다는 걸로 본인 무용담을 나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본인이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 참 역사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계엄이 없었다면 오늘의 사형 구형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선정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실루엣이 3명이죠. 첫 번째 주인공은 한동훈 전 대표인데 밤사이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밤중에 새벽이죠. 새벽에 윤리위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이거 어제 주무시고 오늘 일어나셔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소식일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를 열어서 새벽에 야밤에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한동훈 게시글 작성 판단, 가족의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원 당규 위반이다. 한동훈을 제명에 처한다. 라며 최고수위 징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은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 제명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먼저 제명한다라는 걸 발표한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저 솔직히 이 소식 못 보고 잠들었다가 오늘 새벽에 출근해서 봤는데 제명 이러길래 김병기 제명인 줄 알고 봤더니 한동훈 제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그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영장이 기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밤사이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전 궁금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기습제명입니다.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징계받을 사안인가 더군다나 제명까지 될 사안인가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보수적인 정당으로서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시판에다가 글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징계하고 심지어 제명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공산당인가 국민의힘인가 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저 그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형이 있었으니까 공판에 따른 선고가 2월 달에 있을 거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결과를 그냥 수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문제가 있는 징계다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제기하고 본안 신청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 결과가 나올 텐데 과연 법원이 이러한 그 징계를 제명을 인용해 줄 것인가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이건 전 극히 의심스럽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장동혁 대표인데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부장판사까지 했던 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판사로서 이 사건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징계가 제명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까 판단을 내릴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정 의원님, 그 제명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징계잖아요. 근데 그 제명 이유가 익명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익명으로 대통령하고 당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흉봤다. 네. 그리고 한동훈은 그에 대해서 관리 책임. 그래서 제명. 네. 이게 다예요? 본인도 썼다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윤리위에서 나온 거에는 다 살펴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도 쓴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썼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썼건 안 썼건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그 이를테면 당원 게시판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두 사람 다 구속 중이고 네. 전 대통령은 어제 사형 구형을 받았고 그런 상황인데 밤사이에 전 대표를 이렇게 심하게 기습 제명을 한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오보인 줄 알았어요. 오보인 줄 알았다. 예. 아니 익명이면 사실상 그 아무도 없는 대나무숲 같은 건데 거기서 뭐 나라님도 욕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안 내는 건가요? 이를테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현실적이다 이 상황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직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어젯밤에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그 밤에 윤리위를 열어서 전 대표를 제명을 한다? 그것도 익명 게시판의 비판 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호영 부의장이 얘기하신 바가 있잖아요. 길 잃은 당은 민심이라는 등대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왜 포대가리 하냐 당명 바꾸는 거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의 걸림돌은 다 제거하고 간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말이 떠올랐는데 그 걸림돌이 한동훈 전 대표였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자기 부정 상황 아닙니까? 자기 네네. 부정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원 게시판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는 이 정도는 당내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범주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해왔어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꺼내드는 순간 국민의힘은 단계가 당 붕괴로 갈 것이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 중진들의 그 의견에도 충고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오세훈 시장이 뭐 당 고문들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고문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당원 게시판 문제, 한동훈 전 대표 문제 얘기하면 당 붕괴된다.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어젯밤 같은 경우에 사형 구형이 됐으면 침묵하거나 혹은 반성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 없고 오히려
윤리를 열어서 제명을 한다? 정말 저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뉴스였고요.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명 바꾼다고 막 공모도 하고 뭐 당원들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하던데 적어도 인적 쇄신이나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한다거나 어느 그런 어떤 전제 작업이랄지 이런 게 기반한 후에 이루어진 후에 당명 개정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소부화에 나오는 멋부리는 까마귀 같아요. 그래서 따르새 깃털 막 꽂아다가 하지만 본질은 까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냥 윤호개헌 세력인 겁니다. 지금 한밤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사형 구형은 오히려 그런 수순에 있어서 사형 아니면 무기니까 당연한 귀결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심야의 기습 제명이 오히려 저는 더 좀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아마 이 지금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한동훈을 제명했어라는 소식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심야에 워낙 기습적으로 제명했기 때문에 뭐 조짐조차 예고조차 없었습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이 명분은 제명의 명분은 당원 게시판인데 이 사태의 중심엔 장동혁 대표가 있고 장동혁 대표는 1년 전 친한파였을 때 당원 게시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뭘 쫓아내려는 거냐라고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감쌌으니 당원 게시판 갖고 제명한 건 아닌 것 같고 정치보복 아니냐 당내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양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당원 게시판을 갖고 징계한 거지만 사실상 정치 보복이라고 봅니다. 뭐에 대한 보복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그러니까 원래 장동혁, 한동훈 이 두 분이 원래 이제 한 팀이었다가 결국 이제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 확실하게 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결국 뭔가 이제 속된 말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내보내고 싶은데 그게 결국 이 당원 게시판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본인의 가족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어쨌든 빨리 사과를 하고 털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로 보이는데 사실 본인이 좀 문제를 키운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렇게 뭐 법적으로 결국 또 이제 이런 정치의 문제가 또 사법 영역으로 또 재판을 가게 되면 결국 또 사법부의 판단에 놓이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 당에서 제명을 한다는 건 이 정치 생명을 아예 끝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절교죠. 나 너랑 친구 안 해. 너랑 같이 못 있어라고 사실상 이제 쫓아내는. 예, 거의 뭐 전적 절교 선언과 다름없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중앙윤리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은 불러다 놓고 말은 들어봐야 되거든요. 너 왜 그랬니? 도대체 너 왜 그렇게 그런 말을 썼니라고 말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제명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법원에 가서는 사실 거의 전 뒤집힐 거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처분은 인용이 될 거라 그럴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이건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결국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가처분으로 당이 붙어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국민의힘 식구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본인이 어떻게 할지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라고 봅니다. 1년 전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보고 어쨌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었으니 2024년이군요. 그래도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지금은 제명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의 생명을 지금 끊어놓는 제명을 선택한 건데 이제 국민의힘의 익명 게시판에는 누구도 이제 대통령이나 당대표 욕하면 제명되는 거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참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건데요. 사실 당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윤리위에서 조금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조금 시간상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당 대표의 지시를 받거나 뭐 당내외 누구와 논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독립된 기구거든요. 그리고 그 기구에서 이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물론 또 최고위에서 승인이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내 분위기는 이게 지금 이런 글들을 작성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당내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작성됐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고 때문에 이름이 노출돼 버렸던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당 대표의 가족들이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제명할 정도로 이게 그런 사안이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10개가 넘는 지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런 사건에서도 제명이 맞냐 안 맞냐의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당내 게시판에 가족이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제명을 할 그런 사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가족들이 관련돼 있었다는 것을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상은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책임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당이 계속해서 이런 분란을 안고 가기보다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해서 그냥 털고 가는 것이 맞다 하는 당내 분위기가 많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이 단계 사건 이른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혁주 변호사님,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윤리위원장하고 윤리위는 결국은 당대표 의중으로 선택이 됐고 임명이 됐으니 당대표 뜻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데 바로 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과한들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이미 지금 제명을 선언했다라는 건 이제는 한동훈과 친한파는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축출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게 공교롭게 마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된 날이었어요. 글쎄요, 뭐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은 정치를 포기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5개월도 안 남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6월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어떻습니까? 그 집권 여당인데 190석 가까운 어마어마한 여당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걱정을 하는데 또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휩쓸어 버리면 그러면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국민의힘한테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2022년만큼 그 정도 성과는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켰어야 됐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정권이 원사이드하게 이끌어 가야 될 건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한 사람을 축출해낸 것만 관심이 있어 보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당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제3자 입장에서 그런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들 장동혁 대표가 당권이 이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 야당인데 야당의 브레이크가 이 모양이니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개파색이 없는 권영진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 이게 설마 했는데 이게 완전 막가파예요. 싸우다가도 집에 강도가 들어가나 공동의 목표 적이 생기면 뭉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실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과연 제명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냐라는 거예요. 익명의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던 글을 올리면 안 되나요? 그걸 다시 찾아내서 한동훈의 가족이었다라고 공표를 하지 않나. 한동훈이 가족이
사기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주를 했나요? 정치적 책임을 그렇게 물어야 되나요? 연좌제도 아니고 한밤중에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새벽 1시에 결정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제 드는 느낌이 지난번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은 뒤통수에 뭔가를 한 방 딱 막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어요. 돌직구쇼 출신이기도 한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개파가 없어요. 그렇죠? 가운데 계셔서 뭐 재선 의원 그룹을 좀 이끌고 있는데 막갑하다. 강하게 비판했어요. 김주현 의원. 그러니까 저는 왜 한밤중에 꼭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밤중에? 네, 오밤중에.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하려고 할 때도 한밤에 쿠데타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당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기습으로 제명할 일입니까? 사형 구형 받은 날에?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정치를 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윤리위에서 사과 권고 정도 나왔으면 됐어요. 사과 권고. 네, 사과 권고. 그리고 뭉쳐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안 뭉치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당은 안 뭉치는 게 좋지만 예, 야당복은 타고났나 우리가 이런 어.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네.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뭐 물론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코스피 계속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시그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이준석 의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저희 겸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와중에 야당이 본인들이 찾아 먹을 것도 못 찾아 먹으면서 전 대표 제명한다고 오밤중에 모여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김정은 의원님 정치 시그널 나가셨는데 네. 같이 출연하셨던 앞에 출연하셨던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제명이 맞다. 윤석열 시대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이 윤어겐 세력이 다 뭉쳐 있는데 고성국 유튜버 이런 분들 다 네. 당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만 정리되면 시대가 가는 겁니까? 말도 안 된다. 당은 윤어겐 세력으로 뭉쳐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 당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아니 최고위원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당을 위하는 길인가요? 그러니까 마치 내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게 피고인들 위한 겁니까? 변호인들 스스로 자기 정치하는 거니까. 딱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정성국 의원 가처분 얘기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에 하나 윤리위원회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중징계를 내리거나 이래 된다면 이 자체는 일단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가처분 신청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게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 되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고 허용했던 지도부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의 신임을 받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장해찬 씨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든 뭘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분이 돼지국밥에 케첩 넣으면 음식이 되냐라고 그때 글을 올렸었잖아요. 양태현 변호사님, 돼지국밥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죠. 그래요? 네. 특으로 먹습니다. 특으로 먹습니까? 네. 가처분 갈 것 같아요? 가처분 가야죠. 가처분 외에는 사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국은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지 효력이 있는 건데 그냥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갈 걸로 보이고요. 글쎄, 근데 이제 과연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게 조금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 얘기도 안 들어보고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내린 결정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측근들에게 나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도 한 적이 없고 글 쓴 적도 없다. 흥분하지 말고 냉정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왜 이거를 그 윤리위원회 분들이 그래도 법을 아는 분들일 텐데 위원들이 왜 굳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1시에 기습적으로 결정했을까? 저는 사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바치는 일종의 선물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추측이고 제 의견입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당신은 지키지 못했지만 최소한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신과 같이 날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추측이 들어요. 강성 지지자들에게? 예, 굳이 그걸 사형 구형한 날 사실상 당일 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기습적으로 날릴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결국 사형 구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예, 정영진에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김재원 최고가 아까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윤석열 시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동훈 제명이 맞다라는 취지의 발언했고 김유정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일축하셨는데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정리가 됩니까? 정리하고 싶다고 해서 정리가 되나요? 예컨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내가 제명당한 거 맞다, 승복하겠다 이러면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국민의힘 시대가 될 텐데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 징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호선 당무위원장이 이런저런 조작까지 했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는 판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은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 정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본안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하게 되면 오히려 누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한동훈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장동혁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뻔한데 왜 저런 무리한 수를 두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윤석열의 시대를 정리한다는 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비판했던 당내 세력을 몰아붙이는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을 정리한다는 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당대표였던 비판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이 정리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자,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인공 한꺼번에 보시죠. 강선우, 김경. 시대가 어느 때인데 1억을 줘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1억을 줍니까? 김경 시의원이 1억 줄 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 전에 뉴스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지금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천헌금 줬다라는 시점이 2000 몇 년이었죠? 그때 2022년. 2022년인데 참 빨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김병기 의원은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러면 6년 만에 압수수색을 하는군요.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구의원 등 6곳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출신의 우리 곽태균님 보실 때는 경찰 압수수색이 무슨 죄송합니다. 탄원서 제기된 시점은 언제예요? 접수된 시점이?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3년입니다. 2022년 아니에요? 2023년. 탄원서가 접수된 2023년? 예. 그럼 2023년에 탄원서가 접수됐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경찰이 인지했다라고 100번 양보해도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럼 3년 만에 그 압수수색에 들어간 셈이잖아요. 이거 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거. 네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한테 공천 헌금 받았다는 거. 이게 서로 틀린 건데. 네. 시점은 김병기 의원이 받았다는 시점이 더 앞이에요. 예. 앞이고 당시에도 이제 탄원서 같은 것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됐었죠. 근데 이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물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강제 수사 절차니까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긴 하겠지만 저기서 뭐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기에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하려면 그때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최근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또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도 좀 이상해요. 아니 그러면 예. 이게 결과만 보고 보면 그러진 않았겠지만 우리 경찰이 믿습니다만 눈치 보고 있다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래. 야 그러면 우리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당 안팎에서도 나와요.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아니 경찰이 민주당 윤리심판원 결과를 왜 봐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강선우, 김경호 의원의 공천헌금, 공천뇌물과 관련해서도요. 버젓이 김경시 의원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바꾸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CES라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그 대형 행사에 민주당 국회의원 수십 명이 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과연 그분들하고 접촉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원래 그전에는 김경식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한 뭐 금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랬다가 딱 들어와 가지고는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줬다가 돌려받은 것이 맞다. 강선우 의원하고 동일한 지금 진술이 딱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찰에서 너무 수사를 편파적으로 정말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권력 하는 실세 생각이 앞에 들죠. 수사기관이 예. 주저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무 늦은 압수수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이 당이 제명을 결정해도 안 나가겠다라고 버티는 건 혹시 수사기관이 수사해봤자 증거 없지라는 확신 때문 아니냐라는 추측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망부석처럼 안 나간다는 겁니다. 망부석이요. 제명당할지언정 못 떠나. 제명해봐라 이거죠. 망부석처럼 당 곁을 지키겠다. 의원총회 열어 제명해봐라. 정청래 대표 비상징계해봐라. 나 안 나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명심 믿고 저러냐? 결백하다면 탈당 후 혐의 벗고 돌아오면 될 일 아니냐? 한 재선 의원. 김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을 향한 구명의 요청 아니냐? SOS. 그 가운데 닭발집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전 보좌관의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구의원이 닭발집에 가서 미리 선결제를 법인카드로 해놓으면 김 의원의 아내와 차남이 찾아가서 먹었다. 그리고 그 근거가 그 법카 내역입니다. 그 닭발집 김병기 의원의 자택 근처 2024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22차례 450만 원가량 결제되어 있는데 이거 미리 결제해 놓으면 부인하고 아들이 가서 먹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칠 변호사님. 닭발 좋아하십니까? 닭발도 좋아하죠. 닭발 맛있죠. 뼈 없는 무뼈 닭발 좋아. 맛있죠. 네. 근데 닭발이 뭐 그렇게 비싼 집은 비싸겠지만 그렇게 고가의 음식은 아니고 서민 음식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뭐 우리 부산에서 올라온 곽도님 있지만 돼지국밥, 닭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먹방 얘기처럼 돼서 좀 걱정스러운데 사실 닭발을 450만 원을 1년 뭐 넘는 기간이긴 하지만 했다는 거는 약간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업무 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썼으면은 닭발집에서 뭐 회의를 하고 무슨 뭐 관계자들하고 만났다는 얘기인데 아니 닭발집에서 다들 뭐 닭발 먹고 뭐 중업바 이렇게 손에 장갑 끼고 지우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거기서 업무를 뭘 추진할 게 있겠습니까? 업무를 뭘 추진하냐? 닭발을 450만 원치나 먹으려면 뭐 그 뭐 1인당 뭐 닭발이랑 같이 먹는 쿨피스를 10병씩 먹어도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본인이 업무 추진비로 썼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업무 추진비로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걸 문제하면 한다고 보고요. 근데 정말 이 의혹 제기된 것처럼 이 뭐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와 차남이 와서 먹었다? 이거는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죄명이 떠오르는데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도대체 굉장히 정근대적인 이거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김종현 의원님. 그러니까 집 근처 가까운 닭발집이었다는 거잖아요. 집 근처에 닭발집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미는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미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명 결정이 났는데 제명 결정이 났는데도 지금 본인이 민주당이 나의 전부다 이러면서 지금 사실상 재심 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에 끼치는 이 악영향이 너무 커요. 당에 지금 사실상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단하고 내가 억울하고 혐의가 없는데 의혹이 사실로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병기 의원이. 그러면 나가서 밝히고 들어오면 돼요. 제명 당해도요. 혐의가 없어지고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 복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얼마든지 지도부에서 최고위에서 의결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재심 청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윤리심판원의 결정문 받고 일주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이제 형식적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재심도 윤리심판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각 결정 아마 하겠죠. 그럼 그 절차를 보더라도 또 의총에서 이제 투표해야 되고요. 그러면 벌써 1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최단 기간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닭발집은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까? 뭐가 더 나올까 걱정인데 직전에 원내대표로서 그렇게 당을 사랑하는 애당심이 있다면 지금 하나하나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정말 당은 출렁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생명도 이미 지금 간당간당한 그런 마당이니까 정말 좀 결자 해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 가운데 김병기 측에 돈 많이 준 의원들이 있다라는 구의원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도 공개됐죠. 들어보시죠. 2020년에 일어난 일이라 우선은 2018년에 아니 그때 20년에 선거 있잖아요. 부천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고 있죠. 저는 2018년도에 돈을 요구를 받았는데 여기 써있지만 거절을 했고 또 2020년 총선 앞두고 또 요구하니까 그때도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외면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거고 의원들은요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돈 안 주던 말은 절대 안 해. 다 돈이 줬어요. 시한 이것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100분 다 줬어요. 알아요. 그 예측도 많고 그 사람들.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민주당에 또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1억을 받았다. 김경의 자수서. 지방선거 앞두고 카페에서 돈 건넬 때 강 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김병기 의원 찾아가서 사무국장이 받았어요.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은 돈 받은 사실 없다라고 부인해왔어요. 이 부인이 무너지는 거죠. 김경식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리고 김병기 의원 찾아가서도 사무국장 탓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익주 변호사님. 김경식 의원이 자수서 냈네요. 1억 줬을 때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 그럼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김경 씨가 그 자술서를 냈을 때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카페에서 사무국장이 남씨래요. 그 남모 사무국장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남 사무국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 맞다. 김경 씨 만난 거 맞다. 하지만은 돈은 받지 않았다. 대신에 쇼핑백을 받았다. 그런데 그 쇼핑백의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쇼핑백을 차에다가 실어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만 있었으면 쇼핑백을 차에다 실어줬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쇼핑백 받아가지고 내 차에 실었으면 그냥 실었다라고 하면 되지 실어줬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경 씨 차에다 실어줬으면은 김경 씨한테 쇼핑백을 안 받은 게 되잖아요. 아니 이미 김병 그 시의원이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 네네. 그럼 강 의원은 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하나 더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김경 씨가 입을 여는 그때 거군요. 강선우 의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이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완전히 빼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그런 걸 받았으면 바로 돌려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2022년에 그때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그때 이미 확인을 갖다 해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돈을 줬다는 사람에게 공청회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 관련성 있고 대가성 있고 돈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저는 어떤 것도 이제 그 의심이 되냐면 아무리 강선우 의원이 돈을 돌려줬다 강변을 해도 그 말이 맞나? 아직까지도 그 1억 원이 강선우 의원 수중에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지금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제명 절차가 본인이 반발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더 빨리 제명을 했어요? 엄한 사람을? 그건 제가 봤을 때 선수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선 의원 재선밖에 안 되고 김병기 의원 3선에다가 전직 원내대표니까 뭐 그런 정도 예우를 해주는 건가? 어쨌든 이건 제가 봤을 때 옆에 박규택 의원님 계시지만 예. 빼박 뇌물죄고요. 그다음에 뇌물죄가 수수한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특가법에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양형 기준을 봐도 뇌물수수 기본형이 7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이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 검사님, 지금 변호인 측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아니 아까 그 민주당 당 관계자의 얘기 중에 구명하려는 것 같다. 청와대에 친명 쪽에 이런 얘기, 이 구명이 됩니까? 글쎄요, 뭐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지금 본인이 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온 어떤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들한테 그렇게 푼돈까지도 그렇게 막 받았던 그런 행위들 이런 거 봐가지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본인이 구명을 할지 참 저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김경시 의원이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자술서 그게 지금 물론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자술서의 내용은 확인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김경시 의원이 돈을 줄 때 이미 강선우 의원이 같이 있었고 사무국장까지도 뺏어간 상태에서 돈을 줬다 하는 거는 그 돈을 주는 목적이 거의 저는 명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기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당시 뺏어간 사람을 봐서도. 그리고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을 보면 이미 그 사실을 다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존의 녹취록이라든지 봤을 때 이 강선우 의원과 이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는 빨리 이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뒀다 그러고요. 김경시 의원은 미국 가가지고 본인 쓰던 핸드폰 아마 파기하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핸드폰을 지금 구입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하려는 지금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왜 빨리 강제수사 이 신병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안 하는 것인지 또 권력 앞에서 약해지는 경찰의 모습인지 참 의심스럽기만 하네요.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에서 일고 있는 반정부 시위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으로 가보시죠. 이란 거리엔 시신이 나뒹굴고 땅이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거세질수록 당국은 인정사정 없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즉결 처형의 수준으로 폭력적 진압으로 일각에선 12,000명이 죽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일이 없었다면 한창 꽃 피울 나이인 젊은이들의 슬픈 소식도 전해집니다. 꽃무늬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23살 이 여대생, 거리에 나섰던 학생은 정부군이 쏜 총에 뒤통수를 맞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도살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끔찍한 참상에 전 세계에 흩어진 이란인들의 동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란 출신 모델 얘기 들어보시죠. 이란에 대한 뉴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란 사람들의 용기를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을 역임하신 전성훈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점점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정부군이 아예 대놓고 조준 사격을 해서 이 꽃다운 20대 청년들이 지금 죽음에 이르고 있다라는 피해 사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그 이란이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부터 정부에서 완전히 차단을 해가지고 그 각 개인 주택의 그 위성 접시 같은 거 이런 것도 옥상 다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제거하고 사람들 구금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시민들도 상당히 강경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영국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600명 사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는 군인이나 경찰관 희생자로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시민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제 장군멍군식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완전히 통제는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이 하메네이 독재에 항거하는 의미로 한 이란 젊은 여성이 담배불로 하메네이 등의 사진을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던 그 여성을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had to be, get more the attention. It's kind of a humiliation for the, I'm not gonna say supreme leader, because he's not. 30년 넘는 시간 동안을 독재해왔던 하메네이 정권의 종식이 멀지 않은 건 아니냐. 지금 이란의 반정부 시위의 분위기를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 여성이 이제 담배로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우는 것, 엄연히 말하면 이 항의의 가장 강력한 항의의 어떤 시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독재 체제에 대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항입니다. 저항이죠.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도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사진이 붙어 있는 그 노동신문 같은 거를 이렇게 뭐 꾸기거나 찢거나 하면은 구속이 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존엄의 얼굴 자체가 그 정권, 그 국가이기 때문에 저 여성은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는 좀 사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다시 원상복귀된다면은 저 여성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미국의 군사 개입,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국민에게 이란 떠나라. 이란에서 미국과 연관성 드러내는 것만으로 구금 가능성, 지금 즉시 이란 떠나라. 정부 지원 없는 출국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지난번 핵시설을 타격했듯이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아갔듯이 미군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도 벌써 미국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란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전략적 요충지를 79년대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이제 종교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항상 중동의 목의 가시가 바로 이란이었는데 그렇군요. 저렇게 이란 정권이 이제 흔들리는 계기에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등 서방 모든 국가들이 이번 계기에 이란의 정권이 좀 바뀌어가지고 대의 명분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국제사회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미국도 이란에 대한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시위는 바로 미국이 뒤에서 사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이제 미국 시민들이 이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란 정부에서 간첩 혐의로 이제 엮어가지고 기소하고 이제 이렇게 처형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국민 이렇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국민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이제 미국민들은 다 떠나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란의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자유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자, 지금 서 있는 곳은 이재명 대통령의 숙소입니다. 호텔 측 관계자 영접이 예정돼 있었지만 총리가 직접 영접하는 것으로 격상이 된 겁니다. 일본 총리가 자국을 방문한 외국 대통령을 숙소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배려는 정상회담 때도 이어졌습니다. 양국의 국기 앞에서 일장기보다 태극기에 먼저 목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건 굉장히 이 예우를 갖춘 거죠, 우리에게. 상석인 오른쪽 자리는 우리 대통령에게도 양보했습니다. 회담을 끝냈을 때에도 태극기에 목례를 먼저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이 예우를 갖춘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대는 못했는데 드럼 애호가로 유명한 다카이치 총리는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협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러는 이유가 있죠. 예뻐서 그렇다기보단
지금 중국과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리적으로도 그 가운데가 우리나라, 그리고 경제, 산업, 문화, 군사, 안보 모든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협조를 기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나라에게,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협조를 좀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지금 대한민국의 부군이 2026년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실사구시 차원에서 이제 국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실 우리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예의를 갖추려고 기대를 못했듯이 일본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한일 관계를 이렇게 순풍처럼 따뜻하게 원활하게 끌고 가리라고 기대를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국 정부 국민 모두가 전혀 예상 밖의 긍정적인 상황이 이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동력을 잘 살려서 물론 한일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그냥 덮을 수는 없어요. 다만 차이점은 그대로 두고 양국이 이제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가지고 이제 관계를 더 이렇게 탄탄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분위기 좋을 때 그냥 분위기 좋은 거가 사실 외교적 성과는 아니잖아요, 김정은 의원님. 네.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이 분위기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중국에게, 일본에게 좋은 협상을 하려고 노력은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뭐 독도 문제랄지 과거사 문제랄지 역사 문제랄지 영유권 문제랄지 전 단골로 일본이 제기하는 것 이참에 좀 성과를, 외교적 성과를 좀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이 한일 회담, 정상회담 할 때 한 얘기가 좋은 점을 양국 간에 발굴하고 또 나빴던 것들은 최소화해가면서 잘 관리하자. 그리고 이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그 말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일 관계의 어떤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잡고 함께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는 그 과거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조세희 탄광에 대해서 실무 간의 협의도 하고 좀 뭔가 진실을 밝히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라현이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가 10선을 한 본인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이 주는 어떤 푸근함도 있었을 거고 다음번에는 안동에서 또 만나자 이렇게 해서 취임 후에 벌써 5번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셔틀 외교는 완벽하게 복원이 된 게 아닌가. 향후에도 조금 한일 간의 관계의 정립에 있어서 좋은 신호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김정은 곁을 지키던 경호 책임자들이 사라졌다. 경호 호위 4개 부대 중 3개 부대 지휘관이 교체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호위 사령관이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바뀌었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이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가 됐습니다. 북한 말로 최고 존엄의 경호 호위를 책임진 민감 지휘자가 짧은 시간에 물갈이가 된 건데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를 보며 북한이 김정은의 어떤 암살 위협이나 신변 위협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 나오는데 전성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현 시기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느낄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마두로 체포를 그건 최근의 일이지만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하마스, 헤즈볼라 다 지도부가 제거됐죠. 또 이란의 주요 군사 핵개발 지도자들 전부 다 제거됐는데 그게 그냥 대량 폭탄을 쏟아 부어가지고 제거된 게 아니고 특정 건물에, 특정 층에, 특정 유리창 거기에다 폭탄을 쏴가지고 거기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 제거할 정도로 정확한 그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핀셋 제거. 네, 핀셋 제거. 이런 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경호 책임자가 거의 동시에 한 명도 아니고 3명씩 이렇게 교체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김정은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앉아서 세계 속으로 우리 전성훈 원장님, 저희 돌직구쇼의 외교안보 수석 전성훈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진단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선을 지그재그로 오가며 도로를 점령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포착됐습니다. 자칫 사고라도 날까 운전자들은 가슴을 졸였다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홍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차가 차선을 옮기자 2명이 탄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약을 올리듯 좌우로 왔다 갔다 하더니 차선을 넘나드는 지그재그 운전까지 하며 차량 주행을 방해합니다. 헬멧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1차로에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경남 창원 한 국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이런 식의 난폭 운전이 5분 넘게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2명 이상이 모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가 조금만 균형을 잃었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륜차는 차체 보호 구조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작은 충돌에도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전국민 법선생님, 검찰 출신의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일지 단서부터 보시죠. 박나래 씨 사건인데 새로운 의혹,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의혹일까요? 산부인과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됐어요. 전직 매니저가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야, 산부인과에서 약 사달래. 여성 매니저예요. 제가 진료받아야 하는 거죠. 아, 제 진료 데이터 더러워지는 게. 그러면서 뭐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한탄도 있었어요. 박나래에게 우리한테 진짜 잘하라고 해줘요. 라고 얘기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보통 제기됐던 대리 처방은 의사가 박나래 씨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박나래 씨에게 갈 약을 이제 매니저가 받아왔다. 그것도 대리 처방인데 박나래 씨의 지시로 산부인과 약이라고 나오는데 산부인과 약을 여성 매니저가 자기 이름으로 진료받고 처방받아서 박나래 씨에게 줬다라는 게 지금 대리 처방의 핵심인 거죠. 이게 보면 뭐 일단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이게 약간 전문의약품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뭐 함부로 이렇게 뭐 남이 처방받은 걸 자기가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것도 그건데 이 대산부인과 약 대리 처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그 매니저의 심정이 약간 좀 이해가 돼요. 이게 보면 이게 일단 그 매니저가 소송 전략적으로는 약간 잘 끌어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약간 드는 게 어떤 약인지 특정 안 하고 산부인과 약이라고 특정하면서 이거를 처방받으면 자기 진료 기록이 더러워진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산부인과 약이 어떤 약일까 많은 관심을 끌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전후사정 보면 뭐 피임약일 걸로 추정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피임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특히 사후 피임약 뭐 이런 거라고 하면 그 자기 진료 기록이 더러워진다고 하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모멸감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그 차 안에서 차 뒷좌석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 산부인과 약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차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그걸로 인한 뭐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거를 자기 매니저한테 덮어씌워 갖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은 모멸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뭐 어떤 약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대리 처방 지시 자체가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진료 기록을 걱정하게 만드는 특정 어떤 약을 지시했다라는 것은 더 여성 매니저 입장에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성 매니저가 당시에 걱정했던 내용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료 기록이 남는 거 맞아요? 진료 기록이야 당연히 남죠. 네, 진료 기록은 다 남습니다. 어떤 거 처방받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금 청구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진료 기록 같은 걸 다 보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성 매니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고 부당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미래 남편이 이거를 보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취지의 카톡 대화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성 매니저 입장에서 약간 내가 타 있는 차 뒷좌석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고 그거를 수습하기 위한 산부인과 약 처방도
내가 받아야 하나? 약간 좀 내가 매니저인가 뭐 지금 이 여성 매니저가 하는 말처럼 내가 무슨 뭐 종인가 약간 이런 느낌까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들의 주장을 좀 보면 이런 각종 심부름과 대리 처방까지 해주고 월급도 뭐 한 300만 원대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차라리 월급이라도 좀 더 많이 주는 네. 줄 알았는데 네. 그냥 통상적인 매니저 월급 수준인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시켰다라는 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제 계속 고용이 되고 일을 하냐 못 하느냐 그리고 매니저 세계라는 게 사실 좁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사이에서 뭐 누구는 매니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더 뭐 갑의 지위가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정말로 하기 싫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까지 네가 대신 해라 이러면 약간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나래 씨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드러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함께 보겠습니다. 전국민 법 선생님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온리영이네요. 네. 정체가 뭘까요? 중국에서 올리브영을 따라한 짝퉁 매장 논란이 일고 있는 매장 온리영. 작게 밑에 투비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데요. 젊고 젊음을 위해 뭐 오직 젊음 뭐 이런 건데 이게 파란 간판에 이 글씨체 투나 아니면 이 컨셉이랄까 공식 채널에 K-팝을 넣은 영상을 튼다던가 쇼핑백의 뭐 색상이랄까 디자인이랄까 모방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리 전국민의 법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표절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들죠. 온리영? 이게 그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이 어쩌고에서 나이스라는 운동화가 있었었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듯한 느낌인데 나이키를 나이스로 퓨마를 파마로 뭐 이런 거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럼 이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뭐 주지 저명성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상품, 유명한 상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주체의 혼동을 일으켜서 마치 유명한 그 상표나 회사의 것인 것처럼 뭐 혼동시켜서 영업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고 부정경쟁 행위가 됩니다. 이게 법적 개념이 다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상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표권 침해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라면 이제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재판 관할권을 미칠 건가 안 미칠 건가 이런 이슈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더군다나 이제 올리브영이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철수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거를 틈타서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 안 하는 상표 아니냐, 중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류 K를 이제 뭐 K 뷰티 이런 걸 본따 가지고 지금 그 틈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에서의 일이라 좀 어려운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시장을 철수한 틈을 타서 그새 모방을 한 거다. 네. 이걸 또 가지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적 개념도 오늘 알았어요. 세 번째 사건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세 번째 사건은 철없는 변명인데 누가 어떤 변명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철없는 아이들에게 관용을 어제 일반 이적 등의 혐의가 적용된 중국 국적의 고교생, 국내 군사시설, 주요 국제공항 등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인도 꽤 있었어요. 법률 대리인은 배후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하지 말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달라. 취미 활동으로 사진 찍었다. 공모 아닌 행선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차례 입국을 해서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촬영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지난해 3월 두세 차례 입국 기록, 이 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수천량 분량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빈 곳은요.
전국을 누볐어요. 공군 10전투비행단, 청주공군기지, 오산공군기지,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간첩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취미가 비행기 사진 찍는 10대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봐줘도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저 중국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이라든가 중국에서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언론 보도만 가지고 보면 저는 좀 이상하기는 해요. 이상하다. 네, 왜냐하면 수차례 입국을 하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청까지 시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아니 저 군사적인 교신 내용을 감청한다? 이건 잘 납득되지 않거든요. 네. 물론 뭐 실패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 전투기가 치면 자기 나라에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요. 한국을 10여 차례 와서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 중국에서는 촬영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한국에 가서 촬영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중국은 안 되고 우리나라는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냐. 이건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뭐 고등학생을 이런 그 군사기밀 탐지하고 이런 데에 투입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는 하는데 하는 행동 자체는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외교안보 관련된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중국은 이 공작을 할 때나 첩보를 할 때 미성년, 여성, 노인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경계할 필요도 좀 있어 보여요. 아, 그렇네요. 견해를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좀 더 꼼꼼하게 재판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하는 내용 자체는 아무리 취미생활이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한국에 날라와서 막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게 잘 이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통신 내역을 감청하려고 든다? 이건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일반 이적죄는 어떤 죄예요, 변호사님? 일반 이적죄는 이게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형법에 보면 외환에 관한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외적이 침입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좀 뭐 간첩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뭐 처벌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여러 외환에 관한 죄 규정들이 있고 그 규정으로도 포섭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기밀을 침해한다고 하면 그건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적죄가 되는 다른 이적죄 처벌 규정들이 명확히 있는 걸로 처벌이 안 될 때 그래도 이 경우는 일반 이적죄로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고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될 때 이거라도 적용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불분명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조문이 애매하다는 등 이거 약간 위헌적이다 이런 논쟁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기밀을 탐지하다든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서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조항이고 이게 법정형이 이제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렇군요. 엄청 무거운 겁니다, 이건. 네. 이거를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여러 번 입국해서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들을 순회하면서 촬영했다? 잘 납득은 안 돼요. 예. 오늘도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법상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다라방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